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현대전뿐만 아니라 미래전에서도 이 보병 전투 장갑차 역할 뭐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미래전 하면 뭐 미사일, 뭐 레이저, 더 나가면 레이저, 네.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우리 스타워즈 봐도 레이저 무기 쓰는 게 뭐 사람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여기 광선 검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지상전이 보병 대 보병, 뭐 전차 대 전차, 뭐 이런 거였다면 미래전장은 좀 더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보병들만 해도 몸에 붙는 뭔가 전투 장구류가 이제 값비싼 것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병사가 하나의 무기 체계가 되는 무기 체계처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사더라도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무기만 갖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공격 헬기니 대전차 미사일이니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적 영토를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은 보병이다. 그리고 이 보병을 보호하고 수송할 수 있는 건 결국 보병 전투 장갑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이 전투 장갑차를 에스코트하고 이런 거 전차들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차 또 보병 전투 장갑차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육군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야심찬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게 이제 워리어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 호랑이 4.0 계획도 있고, 그리고 드론봇 전투단 개념 뭐 이런 것도 생겼는데 여기에는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보병들을 이제 전장까지 수송을 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 이제 차세대 보병 장갑 차량. 일명 NGCV라고 그러죠. Next Generation Combat Vehicle라고 요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GCV를 생각한 배경에는 이제 병력과 부대의 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개 부대가 지켜야 할 지역이 넓어지는 이제 미래 전투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차세대 장갑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나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전까지 최소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우리 보병을 지원해줄 핵심 전략은 바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존 최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K-21은 세계적인 장갑차라고 비교를 해도 성능에 뒤지질 않고 사실 우수함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 우리가 또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 운영되고 있는 장비인데 10년 정도 또 우리가 많이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K-20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일단 빈손 아니시죠? 근데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렵게 네. 교보지를 좀 구해왔어요. 이지스함은 빈손으로 오신 거 인정. 그건 뭐 좀 구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거 탱크 아니에요? 이제 오랜만에 좀 네. 괜찮은 교보제를 구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거 그냥 보면 탱크인데 이거. 구체적인 건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재원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예. 우선 여기 아까 뭐 이게 탱크 아니냐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탱크예요 이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갑차 치고는 굉장히 화력이라든지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제 기동력까지 갖춘 그 삼박자를 모두 갖춘 거의 세계 정상급 전투 장갑차라고 볼 수가 있고 외형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투장 3세대 전투 장갑차하고 비슷한데 내부는 또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많이 된 최신형 4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IFV라고 보병 전투 장갑차는 보병이 승차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자체 전투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그런 장갑차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병력 수송만 하는 장갑차는 이제 APC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보병의 기갑부대의 기동성만을 부여하고 전투는 장갑차에서 내려서 보병들이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IFB는 보병의 승차 상태에서의 전투를 전제로 한다. IFB는 기본적으로 병력 수송 장갑차처럼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mm 이상의 기관포, 대구경 저하포 등이 장착된 포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탱크같이 당연히 보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차, 대공 미사일도 탑재를 하고 병력 수송뿐만 아니고 보병만으로는 버거운 상대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갑도 일반적인 병력 수송 장갑차보다는 두껍고 단지 이제 탄약 보관 장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송 능력만큼은 병력 수송 차량보다 장갑차보다 APC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초기에는 보병이 승차한 상태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안을 낸 형태가 많았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렇게 성벽에 옛날에 구멍 뚫린 것처럼. 근데 요즘은 오히려 방어력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총안을 없애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K21은 이제 2009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고요. 1999년부터 개발해서 10년 만에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이 포탑은 2인승이에요. 그리고 이 포가 40mm 주포입니다. 40mm 기관포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통처럼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사일은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국산 대전차 미사일 중에 최신형이 현궁이라고 있죠. 쏘면 스스로 찾아가는 파이앤 포겟 방식의 이 현궁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간을 이미 갖추고 있고 탑승 인원은 이제 차장하고 사수, 조종수,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당연히 전투 보병이 들어가게 되겠죠. 보병 9명, 그래서 총 12명이 이 장갑차 안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 중량이 25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750마력의 고출력 엔진을 통해서 최고 시속 70km. 이 궤도 차량인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70km면. 그리고 직접 타보시면 하는데 궤도용 이 장갑차를 타고 60km 달리면 자동차를 탔을 때는 거의 120km 이상 달리는 느낌이 그렇게 달라요. 느낌이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시속 70km 굉장히 도로상이 빠르다. 야지에서는 이제 40km 정도로 이제 줄어듭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차와 협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K2 전차하고 최고 속력이 같은 수준이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처음 본 게 99년부터 개발됐다고 했으니까요. 저 네. 97년에 제대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최대 12명인데 유사시 맞춰도 군대 60 트럭 뭐 최대 인원 좀 더 더 타도 됩니까 이거? 여차하면?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군대 전투력을 네. 수송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거죠. 아 그래서 12명 정도? 네. 예. 요즘 뭐 물론 최대 인원 지키겠죠? 물론 승무원 빼면은 이제 병력은 9명입니다. 순수 병력은 9명인데 네. 포인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야지 기동력을 확보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지에서 주행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비결이 뭐냐면 여기 이 바퀴 휠에 붙은 암 내장형 현수 장치라는 시스템 때문인데 이걸 이제 독자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전력화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현수 장치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우리 그 쇼바 있잖아요, 자동차.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쇼버를 원래 일본식으로 쇼 업저버. 예. 쇼 그렇죠. 업저버인데 예. 예,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쇼바하는 바람에 예. 우리가 다 쇼바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제는 쇼 업저버라고 불러야겠죠. 보통 이제 전투 차량이 산악이나 야지 같은 지면이 불규칙한 험지를 달릴 때는 이 승무원이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탑재된 전자장비가 요즘 굉장히 많으니까. 흔들리면 좋을 거 없죠 충격에. 예, 그렇겠네요. 정밀한 이 전자장비가 충격을 받으면 이제 고장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완충을 해줘야 돼서 그리고 이제 무장을 사격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안정된 플랫폼 역할을 해야지 이게 너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현수 장치가 중요한데 원래 1세대의 쇼바는 현수 장치는 그냥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쇳덩어리. 스프링, 예. 스프링 호일도 형식, 있고 탄 형식 판도 이런 거 있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쇠를 이렇게 딱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쇠 비틀림 현상을 가지고 완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눌렸다가 돌아오게 만든. 아 스프링 효과가 그런 그게 거야. 그거죠, 그 뭐. 뒤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판 스프링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럼 요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제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다시 돌아올려내는 그 특성을 띠게 되죠. 아. 그 힘으로. 예. 이 코일 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꽈놨으니까 이 꽈놓은 상태에서 이제 누르면 반탄력으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옛날엔 그런 걸 써졌습니까? 그러다가 뭐가 등장하느냐 이제 가스 쇼바가 등장을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쇼바란 말 그만 쓸까요 이제? 여하튼 가스 현수 장치? 예, 현수 장치.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가스형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유압식이 현가장치라고도 그러죠. 현가장치, 예, 유압식이 등장을 하고 이런 건 어떤 방식이냐면요. 질소 가스로 충전된 실린더하고 유압유로 충전된 실린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휠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암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휠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현가장치 딱 하나만 다 달려 있거든요. 요 동그라미가 요거 이거 그쵸, 바퀴처럼 예. 생긴 요거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이거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사진 보시면 이제 이게 무한궤도가 가다가 어느 쪽 올라가고 어느 쪽 내려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작동을 하는 상황이고 이 암이 이제 밑에서 뭐 가다가 바위가 이렇게 나오면 쭉 가다 보면 여기 텅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위로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옛날 같으면 이제 스프링으로 다 처리를 쇠 스프링으로 처리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 달려 있는 이 축을 통해서 이 실린더 하나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상자가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통이. 실린더가 밀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기름이 있습니다, 유압식으로. 기름이 한 번 완충을 해주고 얘가 위에 있는 실린더를 한 번 더 밉니다. 여기에는 질소가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소가스가 기름이 압착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스가 또 압착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로 이제 쇼크를 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쇼크를 받아주는 거죠. 몇 단계로 흡수한다 이거죠? 네, 두 단계로 흡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훨씬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큽니다. 크고 복잡하고 무겁고 아무래도 전차나 장갑차의 또 무게의 이게 많이 붙으니까요. 무게의 증가로 이어지게 돼서 지금 우리가 개발했다고 말하는 이 새로운 장치, 암 내장형 현수 장치는 뭐냐면 그냥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요 암이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 시스템 하나를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튀어나온 암 같은 걸 다 없앴고 훨씬 소형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작동 기능은 이제 기존의 그런 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여기 이제 휠이고요. 휠을 잘라서 이제 반 보여주는 거죠. 요만큼 딱 붙습니다. 휠 하나에. 그러니까 요 정도의 크기로 이제 이 현가장치 역할을, 현수장치 역할을 다 수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쇼크를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기동력이 아주 야지 기동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드암 내장형 유기압식 이래서 네. 스프링 댐퍼 로드암이 일체화 됐다. 그래서 승차감도 중요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좋고. 아 그렇겠죠. 당연히 좋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도하 능력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강이 많잖아요, 하천이.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 쪽에서 작전하려면 다리가 파괴됐을 경우 이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도하 능력이 이제 요구가 돼서 이 군에서 이 조건을 굉장히 좀 세게 걸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20부터 무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도 무게가 이 물 위에 떠서 갈 수 있는 그런 장갑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에. 근데 이제 이걸 군에서 요구하니까 업체에서 열심히 이게 수십 톤인데.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뜨게. 어떻게 했냐? 에어백식 수상부양 장치라고 그래서 이게 벌어집니다. 이게 들리면서 우리 고무 튜브 같은 게 있죠. 예. 그게 에어백처럼 이렇게 커져요. 커져가지고 옆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기부양 장치가 옆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력으로 떠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건데 이게 참 뭐 지나갔으니까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드리자면 아까 좀 군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없는 거를 그래서 군에서 요구 하니까 하려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뭐 빠져서 그 어려움이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긴 그런 그래요? 불행한 사고도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냈고요. 또 이 무리를 건너갈 때 시속 7km 정도의 속도로 이제 도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에어백식 이 장치도 큰 구경의 총탄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없지만 웬만한 적탄에 대해서는 이 사이에 장착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장갑판하고. 그래서 방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 이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또 7개의 격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부는 뭐 이제 피탄이 돼서 구멍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새더라도 좀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우리 경협 차관 상환 사업으로 들어있는 BMP-3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구경이 포를 가진 100mm 포를 가진 전투 장갑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워터제트 방식으로 물을 이제 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무기가 더 들어요. 많이 늘고 그다음에 내부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에어백식 부양 장치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예. BMP-3 장갑차는 저도 그 육군 훈련장, 모훈련장 가서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공간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서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올까 하는 나올 때 좀 고생 좀 하겠다. 위로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 뒤로 나오려면 거의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기어서 슬라이딩으로 나와야 돼.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가 중요한 건데. 예. 그 군의 까다로운 요구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개발하고 또 이렇게 또 그 실험하는 단계에서 희생자까지 있었다고 네. 하니까 하지만 이게 또 완성이 됐으니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 2030년대까지 이걸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장갑차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또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2009년에 K-21을 전역하기 전에도 당연히 얘는 전 처음 봤다니까요. 네. 처음 봤으니까 그 전에 장갑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죠? 6.25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6.25 때 뭐 처음에 전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갑 전력이 아무래도 북한에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나름 이제 기갑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미국 돈 받아야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받는 형태였는데 미국에서 처음 원조 받은 게 뭐냐면 M3A1이라는 이제 반궤도식 장갑차. 우리 앞에 바퀴 달리고 뒤에 궤도형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차 대전 때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독일에는 뭐 한엄하고 유명하고 그러죠. M3A1 반궤도식 장갑차를 받았고 이것이 우리 군의 이제 공식적인 첫 장갑차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6.25 전쟁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장갑차를 갖게 된 거는 1967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너무나 유명한 M113 이 궤도형 서방 세계 궤도형 장갑차의 전설이죠. 공군으로 얘기하면 거의 F4 팬텀 비슷한 존재가 제가 본 게 그런 확률이 높겠군요. M113 장갑차일 겁니다. 보신 게 당시에 미국 대군사 원조로 86대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장갑을 갖춘 두껍지도 않고 얇은 이제 장갑을 갖췄는데 보통 두께가 12에서 38mm 정도여서 뭐 소총탄, 기관총탄은 막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굵은 구경의 탄환은 이제 막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기관포나 이런 거는 방어하기 힘들어요. 알루미늄 장갑이요? 그다음에 포탄 파편은 이제 막을 정도 이제 그런 거였고요. 북한이 이제 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나 68년 11 청와대 기수 사건 뭐 이런 도발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북한의 특수부대 공격, 소위 게릴라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이 차륜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도심 전투에 적합한 장갑차를 1970년대에 그때 자주옥방 막 추진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탈리아 피아트사 자동차로 원래 유명한 회사죠. 거기에서 만든 6614 장갑차를 면허 생산, 기술 도입 생산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명칭은 KM900이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해서 만들어서 운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바주국방할 때 70년대에는 우리 국산 장갑차라고 막 그랬는데 순수한 의미의 국산은 아니죠. 이게 기술 도입 생산한 거니까 우리가 만들긴 한 거지만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대간첩 작전 교리나 이게 바뀌면서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많이 생산은 안 됐어요. 보통 우리 수방사에서 훈련할 때 보면 대간첩 작전 훈련할 때 보면 이 장갑차가 서울 시내 몇 년 전까지도 등장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듭니다만 M113A1 이게 이제 도태되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장갑차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산 장갑차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때 프로젝트명이 두꺼비 사업이에요. 두꺼비 사업이고 1981년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당시에 이 장갑차를 만든 업체가 대우중공업이었는데 대우중공업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K200 장갑차인데 이게 단종될 때까지 한 2,500대 정도가 생산이 돼서 우리 국군 현대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죠. K200도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중량이 M113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근데 엔진 출력은 더 커져서 기동력은 또 향상이 됐습니다.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하고 총 9명의 그 외에 총 9명의 무장병력이 탑승 가능하니까 12명이 탈 수 있는 거고요. 주무장으로는 12.7mm K6 기관총 그리고 7.62mm M60을 장착을 했고 정지 상태에서 32km, 시속 32km까지 도달하는데 9초가 걸리는 기동성, 그러니까 뭐 제로 32라고 해야 되나요? 제로 32가 9초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차 등치를 생각해 보시면 뭐 굉장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유속 5km 이내 그리고 파고 30cm 이하의 강이나 바다를 7km, 시속 7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400리터 연료를 완충하는 경우에 최대 이제 4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연비 1점 몇 킬로. 그렇네요. 그럴 보통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보통 장갑차. 40리터 넣으면 한 500km 가니까. 예. 사실 개발 당시에는 이제 보병 수송, 뭐 승하차 간 전투 수행 그리고 하차 보병에 대한 방어력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한국형 보병 전투차를 지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IFV 같은 그런 방식을 지향을 했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장갑차 분류로 생각을 해보면 요건 이제 포탑 같은 무장 체계는 약한 편이고 그래서 IFV보다는 보병 수송차, 그러니까 APC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다. 화력 및 방호력, 야지 기동력, 생존성 등 주요 성능이 북한의 M1973이나 BMP-2 장갑차에 비해서 월등하지는 않고 탑승 전투도 좀 어렵고 그런 기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기계화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이 시급한 나머지 개발된 것이 K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200은 이제 면허 생산을 넘어서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로 제작한 장갑차라는 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설계 기술이 쌓이다 보니까 이전에 도입된 M113이나 그다음에 불곰 사업으로 이제 도입됐던 그 러시아제 BMP-3 이런 운용 노하우 등과 합쳐지면서 본격적인 한국형 보병 전투차 K21의 개발의 어떤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활용 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청해에서 이제 포로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면에부터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겠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군의 전투 장갑차 중에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이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이 주무장이 40mm 포는 이제 K40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장갑차 중에는 최대 구경 기관포고요. 초기에는 원래 이제 30mm 포도 고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전투 장갑차들을 봐도 BMP-3는 100mm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40mm짜리가 별로 없어요. 큰 게 이제 35mm, 30mm, 25mm 뭐 그 어간이 이제 기관포들을 주무장으로 많이 해서 우리도 30mm 포를 검토를 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답니다. 유사시 뭐 북한은 물론이고 뭐 주변 국가의 이제 그런 것 등등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래도 역시 40mm가 방어나 공격 능력 면에서 좀 더 유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40mm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포는 이제 분당 300발의 발사 속도를 갖고 있고 유효 사거리가 땅에서는 2km, 하늘로 대공 사격도 가능합니다. 대공 사격은 4km고 이 모델은 이제 보포스 스웨덴의 보포스사가 만든 40mm 포를 모델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탑 이게 2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장이 왼쪽에 앉고 후수가 오른쪽에 앉는데 2인용 포탑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종류의 탄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가 있는 날개 안정 철갑탄도 쓸 수가 있고 또 저속으로 움직이는 헬기라든지 뭐 아니면 에인투기 같은 걸 잡기 위한 그런 공격력을 가진 다기능 복합 기능탄도 갖고 있고요. 이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탄 중에 골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이 장갑차 웬만한 장갑차는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고 복합 기능탄은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장갑이 얇은 그런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밀집 보병 부대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데 왜냐하면 이게 탄이 7m 가까이 목표물에 이제 접근하면
수백 개의 자탄으로 폭발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헬기를 파편으로 해서 이제 손상을 입힌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K-21은 열 영상 조준경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디지털 탄도 계산기들이 포하고 포탑하고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야간은 물론 전천 후 기동 중에도 목표물을 탐지해서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이제 여러 표적을 상대할 수 있는 그 헌터 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장갑차 상부 왼쪽에 위치한 차장 조준경은 이제 사수 조준경하고 독립적으로 360도 전 방향에 대한 파노라믹 관측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측을 하다가 위협체를 발견하면 차장이 주포와 사수 조준경의 권한을 잡아서 직접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장이 뭘 발견하면 사수는 못 볼 수 있잖아요. 차장이 발견하면 그거를 사수한테 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사수에게 사격을 시킬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차원적인 협동 작전도 가능해서 위성 및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 항법 체계뿐만 아니라 차량 간 정보 체계인 지상 전술 C4I 체계와 연동 운용이 가능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아군 전투 차량과 전장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간의 다차원적인 합동 전투가 가능하다. 네, 공격적인 면에서 작전 운영이 좋은데 근데 방어력도 딱 보니까 그 기존 거에 비해서 장갑이 좀 이렇게 좀 튼실한데 뭐 든든한 느낌이 딱 드는데 달라 보이죠. 예. K-21은 러시아의 2H-72 30mm 기관포에서 발사되는 날개 분리 철갑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고 있고요. 측면하고 뒤쪽은 러시아의 우리는 12.7mm잖아요. 걔들은 그쪽은 14.5mm인데 이 중기관총에서 발사되는 철갑탄을 방어할 수가 있고 또 이 윗부분이 보통 장갑 차량은 취약하지 않습니까? 전차든 장갑차든. 상부는 이제 10m 고도에서 폭발하는 러시아의 152mm 자주포탄 파편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152mm냐? 이 150mm 자주포는 이제 북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안한 것이고요. 이 생존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 게 장갑이 튼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의 포 위협과 대전차 유도 무기 위협에 대비하는 레이저 경고 장치 그리고 자외선 미사일 경보 센서 그리고 다영역 연막탄 발사기가 차체 포탑 전부 측면에 각각 5개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연막탄 저장고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막탄을 쏘는 게 되게 뭔가 옛날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예, 네. 네, 여기 이제 연막탄 발사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예, 양쪽으로 이렇게 쏴내는 그런. 그리고 실전에서 아군 간 오인 사격이 사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K-21은 아군 간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한 피하 식별기 IFF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도입을 했고 그리고 화생 방전에 대비해서 이제 양압 장치로 승무원을 집단 보호하는 그러니까 뭐 그 양압기라고 하죠. 왜 코 많이 고는 분들이 설치하는 그 기계. 이거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기를 강제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승무원을 집단 보호하는 등 치열한 전장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정말 이 프렌들리 파이어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참 많고 희생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장에서 적의 공격도 위험합니다만 아군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전차와 장갑차에서는 특별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지 본방대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긴박한 전시 상황, 때로는 적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있으니 바로 아군 간 오인 사격인데요. 보병 간 사격은 물론 전투기, 함포, 미사일까지 오인 사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런데 전체 사상자 중 21%는 바로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되었다는 사실. 미국의 작가 존 크라카워가 자신의 서적을 통해 전쟁 중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통계를 낸 건데요. 그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전에서는 39%, 걸프전에서는 무려 52%가 오인 사격으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무려 반 이상이라니 충격적인데요. 걸프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오인 사격 피해를 봤을까요? 걸프전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가 첫 실전을 치른 전쟁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군은 많은 수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투입시켰습니다. 전쟁이 워낙 단시간에 전개돼 보병들은 하차 전투할 기회가 없었고 25mm 기관포와 토우 미사일만으로 전투를 벌였는데요. 25mm 기관포의 위력은 이라크군 전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열 영상 장비 또한 우수했는데요. 연막이나 모래먼지 속에서도 상대를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줬죠. 그 덕분에 브래들리는 별다른 전력 손실 없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브래들리의 옆을 지키던 아군 M1A1 에이브람스 전차가 브래들리를 향해 오인 사격을 한 건데요. 그것도 무려 17대나 되는 브래들리 차량이 격파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래들리가 뛰어난 열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어 모래 폭풍 속에서도 피하 식별이 가능했던 반면 다수의 전차들은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걸프전에서 파괴된 브래들리의 수는 약 20대, 그중 적에게 격파된 차량은 고작 3대뿐이었죠. 나머지는 모두 아군 간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M1A1 에이브람스 전차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번에는 아군 에이브람스 전차를 사격한 것이죠. 연이어 터진 오인 사격으로 충격에 휩싸인 미국. 많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식별 장치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데이비드 제섭 미 육군 4사단의 대위. 그는 전투 식별용 열 테이프의 사용을 제안했고 이에 미군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죠. 그리하여 완성된 장치가 바로 전투 식별 패널 CIP인데요. CIP는 주로 전차의 포탑 전면과 측면, 포탑 후부에 부착해 사용했습니다. 열 화상 장비나 적외선 장비 등으로 표적을 바라보면 아군이라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 식별이 가능해지는 원리였죠. 적외선 탐지 장치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 입장에서 CIP는 유용한 피하 식별 장비였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장치는 야간 작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가격 역시 석장에 $489, 한화 약 60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한 미국 연합 차량에게 이 CIP를 부착시켰고 그 결과 혼잡한 전장에서 아군 간 오인 사격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 미군의 CIP 외에도 오인 사격을 막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 바로 피하 식별 장치인 IFF입니다. IFF는 열상 센서를 이용하는 CIP와 달리 수신된 레이더파에 대응해 약속된 패턴의 전파를 발산함으로써 아군임을 알리는 암호 교환 형식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적기와 불명기, 아군기로 식별하죠. 항공기와 함정, 그리고 방공 무기는 물론 보병의 장비에도 부착 가능하며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적외선 반사 표식을 헬멧이나 방탄조끼 등에 붙여 사용합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식별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 비수화 식별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수화 식별 기술은 아군의 자세와 이동 속도, 표면의 재질 등 표적의 반사 신호 특성을 사전에 관측해 기억하고 감지된 신호와 비교 분석해 표적을 식별해내는 기술인데요. 응답기 고장 또는 전파 방해에 의한 식별 불능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력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체계적인 아군 사격 방지 시스템이 개발돼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만능 장갑차 K21 이제
세계적으로 봐야겠죠. 비교 한번 해보죠, 우리. 비교. 네, 그 대표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는 미국의 M2 브래들리가 있고요. 러시아의 BMP-3 이거는 우리 한국군도 불금 사업으로 이제 들여와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아주 옛날엔 마더, 그다음에 그 뒤엔 퓨마, 영국군에는 워리어, 그다음에 스웨덴은 CV9040. 이 9040은 40mm 기관포 장착한 전투 장갑차인데, 그리고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근데 2014년에 미국에서 육군 무기들을 주로 취급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미 테크놀로지 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 장갑차 순위를 냈어요. 근데 어디가 탑이냐? 독일의 퓨마가 이제 최고로 뽑혔고요. 그 넘버 2가 우리 K21이었어요. 근데 이 쟁쟁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2등했다는 건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역시 근데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주한미군에도 있는 게 바로 M2 브래들리죠. 브래들리, 예. 가장 최신형은 이제 M2 A3형인데 이 M2는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와 함께 미 육군 기갑부대의 핵심 전력이죠. 그리고 아파치 등하고 이제 그 합동 작전도 펼 수 있고 가장 최신형 모델이 M2 A3형이고 이거는 주한미군 주한미 2사단에도 2사단 순환 배치여단에도 이제 배치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K21을 M2 A3하고 비교해 본다면 복합 적층 장갑 등을 활용해서 좀 경량한 특징이 있어서 전투 중량 가볍다. 이제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고요. M2 A3는 중량이 34톤입니다. 그리고 수상 운행이 가능하다. 수상 도하가 가능하다. 화력도 우수하다. 그리고 사격 통제 및 지휘 통제 기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레이저 경고장 시 피와 식별기 등 이것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성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참고로 M2 A3는 주포가 25m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0mm보다는 상당히 좀 작은 편이죠. 네. 그러면 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블래들리와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좋은 면도 많다. 또 방향을 틀어서 러시아 쪽이랑 러시아는 이제 BMP-3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랑 BMP-3 죠. 비교하면요. BMP-3는 뭐 경장갑 차량도 격파가 가능한 100mm 구격의 저하포가 있고요. 포는 그게 짱이라고 했죠. 예. 포 구경은. 그다음에 고속 사격이 가능한 30mm 기관포도 있고, 그리고 모든 화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2K23 무장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서 전투 효율이 아주 극대화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K20이라고 비교했을 때 수상 속도가 더 빠르죠. 아까 이제 워터제트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물을 뿜어내는 그 제트스키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K21의 수상 속도가 시속 7km인데 BMP-3는 시속 10km다. 그래서 약간 빠릅니다. 무게는 18.7톤으로 좀 덜 나가고요. 근데 장갑은 K20보다 좀 약해요. 이렇게 저렇게 종합을 해보면 어떠냐 하면은 수상 속도를 제외하고 기동력, 화력, 생존성, 사격 지휘 통제 등 모든 성면에서 K21이 우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그러면 일단은 블래들리 쪽으로 봐도 뭐 좋고 BMP-3를 봐도 좋고. 자, 그럼 또 한 군데. 자, 일본 쪽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 89식이면 89년에 나온 건가요? 예, 89식 예. 보병투 장. 89식. 예, 예. 89식. 예. 89식. 예. 예. 이것도 제가 얘기 안 했어. 한숨부터 세세요, 이거. 예. 우리 밀려요, 우리가? 아니 제가 또 어디 가봤다고 그러면 또 또 자랑하시려고 또. 네, 자랑하시려고 또. 거부감 갖는 사람이 호흡 계실 것 한번 같아요. 얘기하시려고 심호흡하신 거구나. 또 한숨 쉬신 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예. 제가 15년 전에 일본 방위성 취재를 갔는데 자위대 취재를 갔는데 그때 그 후지산에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우리 얘기하면 기가 학교 같은 그러니까 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뭐 우리 그 이런 장성 쪽에 있는 예, 그런 게 다 있나 갖다 보네. 놓은 그런 학교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90식 전차부터 해가지고 89식 말씀드린 장갑차, 자주포 이런 거 쫙 들어놓고 저한테 막 설명해주고 그래서 네. 제가 인증샷도 있습니다. 근데 여간간에 그때는 K21이 나오기 전이에요. 2009년에 배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K21 배치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주력은 K200이었는데 K200에 비하면 89식은 훨씬 센 존재죠. 왜? 이 주포가 35mm 기관포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5mm니까 우리 K200보다는 훨씬 됐지만 K11이 40mm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K21보다는 떨어진 존재다. 주포 일성. 크기, 크기 면에서. 그리고 또 일본 무기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비싸요.
얘들은 뭐 웬만하면 국산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도입하는 거에 많으면 3배, 뭐 어떤 경우 2배, 웬만하면 2배 정도의 가격으로 보통 무기기 도입합니다. 심지어 아파치 헬기가 한 대당 1,000억 원이 넘어가가지고 생산이 중단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비싸다. 한 대당 70억 원 정도. 우리 K21은 40억 원 정도. 그래서 가성비가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 또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2배라고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낮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뒤에 나온 최신형이긴 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K21이 그래도 우수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끼리 자화자찬 않는 우리 또 대한민국 군사 기자셔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작년이죠. 작년에 그 이제 호주에서 이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바퀴 달린 차류형을 도입하는 게 있고 이런 캐터필러 달린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호주가 무슨 무기 그렇게 도입할 일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호주 예. 뉴질랜드랑 싸울 건 아니잖아요. 호주가 피지랑 싸울 것도 아니고 뭐 왜 필요하죠? 근데 이게 속된 말로 호주 무기 도입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육해공 그것도 육군만 그런 게 아니고 해군도 뭐 나름 뭐 이지스함 비슷한 이제 그런 함정들 대형 상륙함 경항모급 대형 상륙함 그래요? 잠수함도 새로 하죠. 뭐 F-35도 호주도 F-35도 도입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무기 도입 프로젝트 호주가 굉장히 큰데 이 장갑차 사업의 경우 이 순수 획득 비용만 5조 원이고 거기 뭐 부과되는 거 이렇게 하면 한 10조 원이 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대형 무기 프로젝트가 별로 없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끝나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다는 회사는 다 몰린 거야. 아니 장갑차에. 5조면 이게 50억이라고 쳐도 1,000대 네. 아니에요? 1,000대? 네. 진짜 큰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걸 뭐 미국 뭐 그다음에 유럽 업체들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독일 거하고 당당 이제 복수 후보 최종 2순위, 2배수까지 들어갑니다. H사가 2배수까지 네. 간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예, 독일에는 이제 링스라는 기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H사께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간 건 아니고 이 기술이 토대가 된 장갑차를 그 H사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호주의 육군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K-21을 발전시킨 그 레드백이라는 것으로 입찰을 해서 일단 2배수까지 포함이 됐어요. 네. 이 레드백 실물이 작년 10월 아덱스 에어쇼 때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아 그거예요? 예, 근데 저도 봤는데 네. 이 K11보다는 확실히 커요. 예. 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원격 조종 무장 장치 RCWS라고 하는데 원격 조종 기관포 같은 것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장비 중에 뭐도 있냐면 장갑을 뚫고 밖을 볼 수 있는 천리안과 같은 장비. 예? 장갑을 예. 앞에 벽에 있는데 이거 뚫고 본다고요? 이거 뭐 엑스맨이라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장비인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카메라를 사방에 이제 달아둔 거예요. 밖에. 장갑을 뚫고 예.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무슨 소리인가? 카메라를 뭔 통해서 말씀인가? 이 밖을 그냥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네.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이 가구를 쓰면 다 볼 수 있는 네. 이런 장비도 이제 갖추고 있는데 호주군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에 맞춰서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춘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당당히 2배수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 우리 기술이 정말 호주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사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의 어떤 개량판이잖아요. 말씀하신 게 레드백이. 네. 그러면 당연히 얘도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K21이 아주 뭐 훌륭한 장갑차이지만 네. 이게 또 벌써 나온 지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개량할 점이 있는데 우선은 아까 여기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미사일이 아직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현궁 미사일도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필요성. 왜냐하면 북한은 전차나 장갑차 중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버전들이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장착하면 우리 포보다는 먼 거리에서 때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예, 장거리 타격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40mm 포도 과거에는 일단 구경 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구경이 작아도 예를 들어 30mm 포탄을 가지고
과거에 40mm 포탄의 위력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런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 30mm 포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를 그럼 왜 바꿀 필요가 있냐? 40mm 표가 좋은데 탑재할 수 있는 포탄이 한 200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발이니까 이건 큰 포탄, 대포탄이 아니고 기관 포탄이니까 제한이 되니까 30mm면 더 많은 탄약을 탑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또 첨단 그 차량의 장갑차의 경우는 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도 그렇고 발달하니까 지금 장갑 방어 능력이 과거에는 훌륭했지만 이 점점 대전차 무기들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반응 장갑이라든지 이런 장갑들도 필요할 경우 붙일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점들이 있어서 좀 개량 개선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호주 버전에서 그 고글을 끼면은 이제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좀 이 기갑 쪽에도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보기에도 참 시야가 넓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쵸.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창에 옆에 누가 붙어도 잘 모른다고 이런 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아군이 어디 있고 적군이 어디 있고 누가 뭐를 공격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쉽게 근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자, K21의 진화는 과연 어디까지일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B52도 안 주시고 두산에 뭐 있겠지 또. 장난감인데. H4한테 새로 저기를 그래서 최신형 버전으로 버전으로 이게 장갑차 뒤에 구멍이 뚫린 거 말고는 진짜 전 전차인 줄 알았어요. 여기 좀 사람들 나오는 거죠. 네.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예.